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제 6차 핵실험 강행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했다는 소식 전해 들을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과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국제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은 북한 6차 핵실험의 기술적 요인, 신문과 방송 뉴스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 국제사회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SBS의 원일이 논설위원도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북한 6차 핵실험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한층 더 강경한 대북 대응하자. 이렇게 두 정상이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약 20여 분간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근본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통화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한일 양국의 공조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9월 초 블라디보스톡에서의 회담을 포함해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 총리와 이렇게 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는 언제나 가능한 겁니까? 아직 안 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밤 11시죠. 그러면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전 10시고, 지난달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도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에 하기는 했어요. 예. 청와대는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율하겠죠. 조율하고 통화하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제 하루 동안에 지금 아베하고 트럼프는 전화 통화를 2번 했어요. 연애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양국의 대통령이 하루 동안에 2번 통화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 29일 이후로만 놓고 보면 6번 좀 통화했습니다. 자, 문제는 한미 간의 전화 통화가 지금 없어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미일 간에는 찰떡 공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한미 간에는 마지못해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라는 의구심이 국제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 이제 조율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그 통화가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트윗에다가 이미 좀 예고편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사실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논란이 돼요. 한국 네. 정부는 이제서야 내가 그토록 얘기했던 것처럼 대북 유화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네. 한국 정부를 좀 비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거는 직접적인 비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전화 통화가 좀 늦춰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지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한국 정부의 운전대론,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남북 간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교착 상태를 좀 풀어보겠다는 데 있어서 대놓고 반대는 못했지만, 대화? 그럼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잘 되겠는데 내가 지켜보겠다. 그런데 지금 6차 핵실험까지 끝나고 난 뒤에는 역시 대화는 답이 아니다.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려다 보니까 한미 간에 어떤 공조의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두 정상 간의 인식의 격차가 그만큼 컸고, 그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 기류 변화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자,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이 정말 한미 공조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소식은 잠시 뒤 2부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수님, 네. 어제 북한이 6차 핵실험 강행했다 오후에 바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주 교수님 뭐 전문가시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어제 딱 듣고 또 북한의 발표 듣고 주 교수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던가요? 예, 그 지진의 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한 규모의 성공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으로 당분간 작용할 것이다. 우리도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북한의 핵 기술력이 빠른 속도로 진전됐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까요? 네, 11년 만에 50배 이상 이렇게 폭발력을 달성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높은 수준에 이렇게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북한이 어제 발표를 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특유의 어투 있지 않습니까? 완전 성공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의 노동당의 기관지죠. 노동신문도 관련한 소식 자세히 전했습니다. 원일이 위원, 네. 노동신문 일면 톱이 네. 관련 소식이죠? 네, 저 상무위원회 진행으로 돼 있잖아요. 예. 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5명의 지금 북한을 움직이는 넘버 5, 5명의 핵심 실세들이 저렇게 한 장면에 좀 나왔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대용의 네, 황병서, 뒷모습 보이는 분이? 박혜룡이죠. 뒷모습 보이는 사람이 박혜룡. 뒤통수 보이는 사람이 박혜룡인데 사실은 지금 김정은과 함께 지금 이 핵시설, 핵무기와 미사일을 좀 추진해 나가고 있는 넘버 2는 지금 박혜룡입니다. 박혜룡. 예, 김영남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너무 연료했고 지금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노동당을 이끌고 있는 지금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넘버 1은 김정은이고 넘버 2는 이제 박혜룡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 사진 공개한 것도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다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물론 결정한 사안이긴 하지만 김정은을 돕는 북한 권부의 핵심 인사들이 옆에서 조언을 했다. 견조하다.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 이런 거를 지금 대내외의 과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어제 오후에 발표한 수소폭탄 실험 완전 성공 관련 소식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이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례 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었지만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핵탄의 위력을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된다. 예, 어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어쨌든 완전 성공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핵 기술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아직까지 확인된 소식은 아닙니다. 양욱 위원. 예.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가 붕괴된 것 같다는 기사가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갱도가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그만큼 위력이 컸다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예, 반드시 실험 과정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제 일부 관측에 따르면 이제 올 초에 그 북한이 이제 이렇게 그 만탑산 근처에 이 토구를 해놓은 토사량을 봤을 때 한 과학자는 한 280킬로톤 정도까지도 시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을 한 바 있습니다. 만탑산 자체가 이 실험을 하는 이 만탑산 자체가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단단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수십 킬로톤 정도의 파괴력으로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갱도가 붕괴될 정도의 파괴력이 없다면 소위 100킬로톤급 이상 정도, 소위 한 수백 킬로톤급 정도의 파괴력까지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지점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만탑산 자체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수평으로만 파더라도 이 수십 킬로톤 정도의 핵실험은 가능하다라고 알려졌던 것이 여태까지의 평가였습니다. 주 교수님, 일단 갱도가 무너졌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이번 핵실험의 위력이 상당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북한이 강조한 것 중에, 주장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수소탄 시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만 예. 주 교수님 보시기에 수소탄 시험으로 보입니까? 예,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원자탄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그 파괴력은 최대 한 20킬로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원자탄은 연료 물질을 암만 많이 쓰더라도 연쇄 핵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들어가 있는 물질 자체가 총량이 다 이제 폭발으로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만약에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원자탄은 그냥 한 번에 폭발 그렇죠. 이걸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근데 네. 위력은 크긴 큽니다만 그걸로 끝이 나는데 수소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소탄은 그래서 원자탄의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그런 그 핵 분열 물질을 다 연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위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거기서 중성자가 추가로 나와서 그 미임계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핵연료 물질도 다 핵분열을 시켜서 연료를 장전한 만큼 그렇게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수소폭탄의 큰 장점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렇게 글자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일단 폭발력이 최대 원자폭탄은 20킬로톤이다. 수소폭탄은 50킬로톤 이상이다.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20킬로톤과 50킬로톤 이상.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폭탄은 히로시마는 15킬로톤이었고요. 나가사키가 20킬로톤이었었죠. 예, 그 정도는 이제 원자폭탄이라고 우리가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추정할 수가 있는데 수소폭탄은 실제로 뭐 사용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실험만 되고. 실험은 많이 했었죠.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수소폭탄이 사용된다면은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 걸로 저희가 대충 짐작을 하면 될까요? 그 원자폭탄에 20킬로톤에 1000배 이상 그렇게 1000배요? 예. 그렇게 메가톤으로까지 그렇게 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천배라고 조금- 한다면 이 상상이 안 되는데.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졌던 폭탄 정도가 우리 서울시로 치면요. 동 하나 정도를 완벽하게 파괴를 시키고 동 하나를? 네, 동 하나를 완벽하게 파괴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낙진 효과가 구 한 3개, 4개 정도에 미칩니다. 그런데 이게 수탄급 정도가 되면은요. 구 이상, 2-3개 정도 구. 작은 경우에 시 하나 통째를 다 가운데를 날려버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낙진 효과가 훨씬 더 넓은 지역에 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략핵과 전술핵의 차이를 구분할 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피해 효과가 얼마큼 더 크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략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불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무래도 파괴력이 센 수소탄을 쓰는 것이 이 전략핵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ICBM 그러니까 미국을 전략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에는 당연히 전략핵을 장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탄두를 공개하는 것은요. 자 이제 화성 14호 이거 달고 쏘겠다라고 미국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어제 김정은이 신문에 나왔던 바로 저 장면입니다. 그런데 수소탄 핵탄두라고 추정되는 모양이 장구 모양이더라고요. 장구위원 보기에. 예, 땅콩 모양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땅콩 모양 또는 장구 모양.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주셨지만은 결국은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폭탄을 기폭장치로 씁니다. 원자폭탄이 기폭장치가 돼서 그 강한 힘과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런 그 파괴력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가지가 결합된 핵물질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3월에 북한이 공개했었던 핵탄두의 모양에 보고 있으면은 저는 동그란 두 개가 별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약간 수소폭탄으로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돼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결합된 형태가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텔러 울람 설계 방식이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된 그야말로 전형적인 수소탄의 탄두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금 직접 판넬을 하나 갖고 나오셨어요. 네. 요거를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졸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좀 교수님께서 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이 설명 듣고 나면 저 시청자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원자폭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자폭탄은 이제 그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연료 물질을 이제 그 초임계 상태로 만들어서 연쇄 반응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제 이용하는 게 원자폭탄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임계 상태에 있던 그 물질이 팽창하면서 임계 상태가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임계 상태가 안 되니까 거기서 폭발이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100이라는 연료를 넣었으면 그중에 한 20 정도만 그 이제 폭발에 사용되고 나머지 80이 이제 낭비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100의 연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다 사용된 게 아니고 10에서 한 20% 정도만 사용이 됐다는 거군요. 그런데도 예. 그 정도 위력이 예.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연료를 더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 이제 소위 요새 말하는 나오는 증폭 핵 분열탄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북한이 이번에 한 게 수소탄이 아니라 증폭 핵 분열탄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거는 이제 이 원자폭탄 안에 이제 그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도록 중수소와 트리튬, 삼중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거기서 나오는 중성자를 이용해서 그 바깥에 있는 연소가 채 안 됐던 그런 80%의 연료를 마저 폭발을 시키는 것이 이제 핵분열탄입니다. 그래서 그건 수소탄은 또 아닌 거죠. 그건 수소탄은 아니고 예. 수소탄의 원리는 일부 활용을 했지만 완전한 그 수소탄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최대 그 방출할 수 있는 그 폭발력이 100킬로톤 정도 됩니다. 100킬로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원자폭탄만으로는 한 20킬로톤 정도 되고, 예. 그 증폭핵 분열탄은 이제 100킬로톤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20킬로톤에 뭐 1000배까지도 이렇게 늘리려면 막강한 그런 폭발력을 이제 활용을 하려면 핵분열을 할 수 있는 연료를 더 많이 넣어주는 그런 방법이 가능한데요. 그게 이제 바로 수소탄입니다. 예. 수소탄에는 그 지금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연료를 바깥에, 이게 여기 실린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바깥에다 더 추가를 하고요. 예. 이 안에는 이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중수소와 리튬이라는 그런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그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아주 가까이 가까이 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아주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걸 아주 고온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고온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이 위에 있는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거기서 이제 감마선, X선 이런 걸 만들어서 고온을 만들어주면은 그 고온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리튬, 중수소와 리튬이 거기서 이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나와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지만 또 추가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중성자가 나옵니다. 그 중성자가 주위에 있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을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추가적인 그런 에너지가 엄청나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자폭탄인 경우에는 임계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만, 수소폭탄인 경우에는 임계가 안 돼도 잉여의 중성자가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료를 넣는 만큼 그렇게 이제 강한 폭발력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전에 저희가 원자탄이 떨어진 모습, 버섯구름 모습을 봤단 말이죠. 네. 수소폭탄은 실전에 사용된 적은 없고 미국과 옛 소련이 실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소탄이 떨어졌을 경우에도 원자폭탄과 비슷한 모양의 버섯구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나요? 그렇죠. 그건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니까 네. 똑같은 형태의 그런 그 버섯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그 높이와 그 이제 폭 이것이 다르게 되는 거죠. 예. 주 교수님 설명은 이제 원자핵공학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해주신 설명이어서 좀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임계, 뭐 이런 그 중성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양욱 위원이 일단 주 교수님 설명 듣고 예. 만약에 예.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까? 뭐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국 이제 원자가 쪼개지는 현상이라는 핵 분열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신다면은 그 지금 교수님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손쉽게 될 겁니다. 결국 그 파괴력 자체가 사실 핵 분열에서 나오는 파괴력보다는 지금 교수님이 설명했던 융화에서 나오는 파괴력 자체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탄은 핵 분열만 이용한다는 네, 맞습니다. 거죠. 분열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 이제 수소탄 같은 경우는 결국 분열 플러스 융합까지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전략적 가치, 수탄이 갖는 전략적 가치라는 것은 결국 한 나라를
이 수소탄 하나로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나라를요? 한 나라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 ICBM 그러니까 이제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는요. 예전에 냉전 시절에 가고 있던 대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다탄두 그러니까 여러 개의 탄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은요. 탄두를 10개를 가진 미사일도 있습니다. 이 10개 탄두 하나가 갖는 파괴력이 400에서 500킬로톤 정도 됩니다. 그럼 이 10개의 탄두가 나라 하나의 주요한 목표를 향해서 흩어져서 공격해서 떨어졌을 때 그럼 그 나라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냉전 시절에 있었던 피스키퍼나 아니면 그 SS-18 사탄, 러시아, 그 구소련의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런 미사일들 같은 경우는 사탄이라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이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나라를 전부 없애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의 그 어떤 핵 공포라는 것이요.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수소폭탄 때문에 원자탄도 위험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수소탄이 소형화되고 경량화되고 그다음에 다탄두 형식으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핵 공포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참 말하기도 싫은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이게 위협적입니다.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습니다를 얘기 드릴 게 아니라 저희가 워싱턴 특파원을 했던 시절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미국의 랜드 연구소라는 데가 있고 미 국방부 산하의 연구소들이 있어요. 북핵 위기가 막 고조됐을 때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을 때 피해 규모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 자료가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시뮬레이션의 전제 조건은 북한이 20킬로톤, 나가사키에 떨어진 히로시마는 15킬로톤이잖아요.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규모의 핵무기를 서울에다 투하하는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미 그때 나와 있습니다. 용산이었어요. 왜 용산이냐면 그때는 미군 기지가 용산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용산에 20킬로톤의 핵무기가 떨어지면 용산구 자체가 전체가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증발해버려요. 그 증발이라는 표현이 영어로도 이제 증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예 흔적 없이 모든 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반경 350m, 370m라고는 돼 있지만 용산구 전체가 한강까지 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적인 즉사 인원이 60만 명, 1차적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113만 명, 전체적으로 사흘 이내에 전신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죽는 인구까지 해서 서울에서만 260만 명으로 지금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어요. 서울 인구의 6명 중에 1명이 사흘 안에 죽는 겁니다. 결국 전부 다 파괴가 좀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지금 수소폭탄과 원자폭탄의 차이에 있어서는 EMP탄으로 이게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 반경 250km 내의 모든 전자기기가 영구적으로 불능화됩니다. 핸드폰을 포함해서 핸드폰, 네트워크, 모든 이 전자장비들이 그냥 영구적으로 불능화되는 거예요. 통신 마비되는 거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시뮬레이션만 놓고 보면 핵 무기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얼마나 위협적이냐 가공할까는 거를 가늠할 이유조차가 없는 절대 무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대 무기를 완성 단계가 됐고 이것이 자유자재로 경량화, 소양화 이게 고도화됐다라는 걸 북한이 했다라는 걸 전제로 놓고 보면 우리의 대북 정책, 우리의 북핵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시 제로 베이스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이런 이유가 나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다 기술적인 요인을 주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미 지금 북한이 주장한 대로 수소탄일 경우에 그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세 분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어제 2차 핵실험 직후에 2차 지진이 발생했다. 2차 지진이 발생했다는 거는 보도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2차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갱도가 무너졌다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2차 지진파가 지금 감지가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5.7이라는 얘기도 있고 미국에서는 6.3이라는데 자 일단 인공지진의 강도가 지금 5.8에서 6.3까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치고 이른바 2차 지진의 강도가 지금 4.1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한번 그 인공적으로 핵물질을 폭발시켜서 했던 그 1차 인공지진 이후에 2차 함몰로 인한 그 규모가 4점대가 좀 넘는다는 얘기는 4.0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뭔가가 좀 크게 무너져도 무너진 거죠. 그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단단한 바위 지역이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인지 뭐 대충 가늠합니다. 예, 양욱이요. 한 가지 정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요. 함몰 이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이 수소탄은요. 한마디로 파괴력을 조절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냐 하면 수십 킬로톤으로 터뜨릴 수도 있고 타격 대상에 따라서 수백 킬로톤으로 터뜨릴 수 있고 이것은요. 사실 냉전 시절
그러니까 1950년대 정도에 수소탄이 처음 나왔을 때도요. 이미 그때부터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조절을 이미 5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 다 해왔고요. 북한도 당연히 그 수순을 따라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두 가지 폭파 정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대치로 터뜨렸던 것과 최소치로 터뜨리는 것 두 가지 가능성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 5.7이라고 우리 군 당국이 발표한 기상청이 발표한 그것은 최대치를 터뜨렸다고 일단 추정할 수가 있고 예. 2차 지진이 났다고 한다면 그건 또 최소치로 또 한 차례 예.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북한이 이것이 증명하려는 것이 이 수소탄의 정말 능력, 이 소위 말해서 가변 가능한 파괴력을 확증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했을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지진이 만약에 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조금 무리한 예. 추정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만탑산이라고 거기 지금 풍계리에 있는 산, 예. 거기에 지금 이제 갱도를 여러 개 이제 뚫어놓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에 이제 그 안반에 균열이 좀 있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산은 미국에 있는 그런 핵실험장하고 다르게 굉장히 미국의 핵실험장은 굉장히 건조한데 우리나라 산에는 물이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열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번 같이 이제 규모가 얼마인지 이제 확실치 않은데 뭐 200킬로톤까지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폭발이 일어나는 그 자리 거기 이제 공동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이 그 어떤 함모를 유발할 수 있는 그렇게 큰 그런 공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갱도가 무너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일어났던 그런 폭발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균열이 좀 붕괴가 돼서 2차 함몰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2차 함몰까지 유발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폭발력이 컸다. 이거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이번에 북한이 실시한 6차 핵실험 상당히 강도가 컸다. 가장 강도가 컸다는데 전문가들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실험의 강도가 컸는지 북중 접경 지역, 그러니까 북한과 인접한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집이 흔들리는 진동을 느낄 수 있었고 일부 중국 사람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기 기자 보도 한번 보시죠. 북중 접경에서 가까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옌지시. 가정집 창가에 걸린 화분이 좌우로 심하게 움직입니다. 집안의 등도 10초 이상 흔들렸습니다. 이불과 옷가지를 급히 챙겨 뛰어나온 사람의 수액 주사를 맞다가 밖으로 피신한 환자도 있습니다. 当时房子和那个灯都在晃得很厉害，哎呀，都在听着外边人在喊往外跑，往外跑，我们就赶紧穿衣服就往外跑了。 일부 건물에는 금이 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우리 로이버서 이메서 갈라데스 남아 신경질 난다 진짜. 지린성 옌지나 허룽, 룽징 등에서 집이 흔들리는 등 인공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계리는 북중 접경에서 100km, 중국 옌지시에서는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때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방사능 피해 여부를 파악했던 중국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입니다. 주 교수님. 네. 북한이 핵실험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계리, 북중 접경 지역에서 100km 떨어져 있고 풍계리와 중국의 옌지, 우리말로는 영길이라고 하죠. 네. 옌지는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핵실험의 강도가 그만큼 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뭐 200km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남한에서도 다 그 지진 관측소 여러 군데 있는 지진 관측소에서 다 관측을 할 수 있었으니까 뭐 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뭐 느꼈다고 하는데 어제 느끼셨습니까? 아니요, 그 느끼지는 못했죠. 예. 왜냐하면 200km면은 우리 대전에서 터트리면 좀 서울에서 느꼈다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풍계리에서 옌지가 200km니까 대전 서울 거리니까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풍계리에서 지금 서울까지는 너무 멀죠. 근데 뭐 일부 예민한 분들은 수도권에서도 뭐 경찰이나
기상청에 문의 전화를 했다는 네네.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저 인천에서 지금 예. 관측소에서 제일 크게 지금 관측이 됐기 인천 쪽이요? 때문에 예. 예민한 분들, 뭐 섬세한 분들은 느꼈다는 거는 가능하죠. 특히 그게 뭐 사람보다 더 발달됐다는 동물들은 확연하게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거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부분은 아니, 이제 거리 제곱에 따라서 예. 그 지진의 그 진도가 이제 반비례해서 줄어들죠. 예. 거리에 따라서. 근데 제가, 예. 근데 관측은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 이제 사람이 감지를 하는 건 당연히 거리가 멀수록 덜 감지가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저렇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집안에 있는 등이 흔들리고 공중에 매달아 놓은 화분이 흔들리고 저 정도면은 저게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저런 지진, 저런 진동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북한 핵실험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예. 양 의원 보기에도 그래요? 예, 뭐 일단 저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은 중국 쪽에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죠. 이제 중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네, 거니까. 당장 주민들이 피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그 환구시보에 논설이 하나 떴다가 사라진 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 보고 있으면은 중국이 얘기하는 어떤 것은 내용입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중국에게 제일 중요해서 중국 자체가 이런 환경 오염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핵실험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전략적으로 안전되는 것이 우선하다. 그래서 중국을 오염시키는 정도의 핵실험이 아닌 이상 중국이 그렇게 앞장서서 대북 제재를 심하게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투의 사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걸 쳐다보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의아할 정도의 그 내용이었고 이것은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설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6차 핵실험 강행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공지진이 감지가 됐습니다. 지진하면 보통 진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상청은 5.7로 추정을 했는데 일본은 6.1, 미국과 중국은 6.3으로 분석한 수치를 내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주 교수님, 네. 진도 5.7일 경우에 폭탄으로 따진다면 그 위력이 50에서 100킬로톤이고 미국과 중국의 추정대로 6.3이라면 200에서 1000킬로톤이다.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왜 폭탄 위력은 저렇게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진의 그 규모를 나타내는 그 진도는 예. 0.2가 올라가면 규모가 에너지가 2배씩 차이가 납니다. 에너지가 2배씩. 예, 0.6이 됐다 그러면 2배가 3번 됐으니까 8배가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만 그 진도에서 조금만 차이가 나도 그 실제 위력은 0.2에 몇 승씩 이렇게 갑니다. 예. 이 그림이 지진의 규모하고 그 방출된 그 에너지 폭발력하고의 이제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예. 여기 점들로 나타내는 거는 실제 이제 핵폭발 실험을 했을 때 관측됐던 점들이고 이걸 이제 근사식으로 몇 개 이렇게 나타낸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점들 사이에 잘 지나가게 하는 게 국제, 여기 1번식으로 된 국제 관측 시스템에서 제공한 근사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5.7일 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20에서 50에서 100킬로톤. 예, 100킬로톤 될 수 있고 6.3일 때 뭐 200에서 뭐 600까지 이렇게 갈 수 있고 여기에 충분히 그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어떤 게 되는 거지 꼭 이 선상에 하나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선상에 볼 수는 없는데 예. 이 지금 그림산에 이 선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이 점들을 근사하는 식을 나름대로 사람마다 따로 자기 근사하는 식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제일 합리적인 게 가장 그 많은 점들을 지나가는 이 국제 관측 시스템에서 만든 그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식. 예. 진도 5.7일 경우에는 50에서 100킬로톤, 6.3일 경우에는 200에서 1000킬로톤. 이 도표를 보면서 양욱 의원은 쉽게 이해가 돼요? 뭐 솔직히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게다가 이 지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중간에 매질이 어떤 것들이 중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만으로 정확하게 파괴력을 추정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 표가 보여주는 것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렇게 일반적으로 경험칙상 저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저 사이에서 파괴력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고요. 어쨌거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고 있으면은요, 5.7이라고 보냐에 따라서 6.3이냐고 보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그 어떤 안보 위협의 크기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측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5.7로 본다면은 이것을 뭐 증폭핵 분열탄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3이라고 판단하면 이것은 이렇게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수소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떤 경우건 간에 이것을 위협을 낮게 보는 것만큼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네.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소탄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뭐 어떤 공식을 쓰더라도 합당한 결론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 올립니다. 양욱 의원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핵실험 규모와 관련해서 공신력이 있다고 알려진 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CTBTO라고 영어 약칭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 인공지진의 규모가 5.8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5차 핵실험 때는 우리 한국이 5.04라고 내놨고 미국은 5.3, 중국은 4.8. 5차 때는 오히려 중국보다는 한국 기상청에서 더 규모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CTBTO에서는 이번 진도를 5.8로 1차 분석을 해놨다. 그런데 지금 양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5.7이든 6.3이든 이번에 북한이 실험을 강행한 것이 수소탄일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 이 결론에는 전문가분들도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십니다. 예, 50kT 이상일 거라는 것은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국방부 브리핑 어제 북한이 6차 핵실험했으니까 국방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중국, 미국, 일본과 우리의 지진 규모 관측 그 추정치가 왜 틀리죠?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중국하고 5.3이라고 발표를 했고 우리는 5.7로 최종 이제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보면은 저희가 제일 작은 이제 규모로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거는 어제 뭐 기상청에서 설명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지진 규모는 관측소에 도달하는 그 에너지 파장을 정량화한 것인데 국가마다 관측소 위치가 다르고 또 정량화하는 방식도 상이해서 산출되는 규모가 다른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어제 기상청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군에서는 기상청의 자료를 받아서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에서는 어쨌든 우리 기상청의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술적 부분에 대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1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노무현 정부 때죠. 2006년에 1차 핵실험 강행했고요. 이번이 6차 핵실험인데 그 규모 이런 거 변해가는 걸 봤을 때 11년 만에 정말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소탄까지 북한의 핵 기술력이 진전됐다. 이렇게 이제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한 3, 4년 안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완전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ICBM도 있고 SLBM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경량화시켜서 높은 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소탄까지 이렇게 개발한 걸 봤을 때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시점이고 우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 기술력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겁니까? 아니면 완성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폭발의 어떤 안정성,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할 그런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형화, 충분한 위력을 갖는 소형화 기술은 거의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양욱 위원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일단 1950년대에 그 소위 수소탄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어떤 기술력 이런 정도 부분까지는 충분히 쫓아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다만 그것이 완성된 지 60년대, 70년대 되면서 러시아와
그 미국에서 정말 제대로 된 핵 폭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탄두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가기 위한 기본적 초석을 다져놨다. 그리고 교수님 평가하신 대로 앞으로 수년 내에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 지극히 가까워졌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사안이고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어떠한 핵 능력을 가질 것인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핵 개발을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그 부분은 우리가 예. 조금 있다가 예, 시간을 알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예, 그때 예.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예. 일단 두 분 전문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어제 6차 핵실험 강행했습니다. 우리 기상청 관측대로 규모가 5.7이든 미국과 중국의 추정치대로 6.3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소탄 실험,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탄 실험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북한의 핵 기술력이 마침내 완성 단계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고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는 미국과 일본은 과연 북한에 거듭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잠시 뒤 2부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